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랄프 웬저 선생님의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책 해설 시작하기에 앞서 현 시황에 대하여 랄프 웬저 선생님의 충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횡보한다고 해서 오르는 종목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이 횡보할 때는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다. 주식시장 전체가 급락할 때면 어느 종목을 갖고 있던 거의 무차별적으로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뜨거운 강세장에서는 종목 구분 없이 오른다. 이럴 때는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뜨거운 강세장에서 최고의 투자자는 약세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 무조건 오르는 주식을 거침없이 사들이는 주식시장의 신참들이다. 반면 주식시장이 평온한 움직임을 보이며 옆으로 흘러갈 때는 기업 분석이 비로소 그 역할을 한다. 훌륭한 기업이 조금 더 나은 투자 수익률을 올려주고 문제 있는 기업은 조금 떨어지는 투자 수익률을 올려준다. 우리가 앞서가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게 중론이고 금리 인상도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긴 하락장을 지나서 이제 횡보할 것인데 랄프 웬저 선생님의 조언처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앞서가는 시기입니다. 랄프 웬저 선생님은 수많은 투자 구루들의 책을 다독한 후 손에 꼽는 명저입니다. 꼭 구입하셔서 다독하시길 추천드리면서 함께 앞서가시죠. 작은 기업의 정의에 대하여 랄프 웬저 선생님은 시가총액 1조 원 이하인 기업을 작은 기업으로 칭하였음을 밝혀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이 고평가된 상태를 지속하다가 마침내 조정이 시작되면 모든 종목이 급락한다는 교훈을 배웠다. 거품을 주도했던 종목이나 거품이 조금 끼어있던 종목이나 아무런 거품도 없던 종목조차도 추락한다. 미친 듯한 주가 수익 비율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종목을 외면했다고 자랑해봐야 소용없으며 나름대로 아주 합리적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해도 동반 하락을 피할 수는 없다. 굳이 위안거리를 찾자면 잔뜩 거품이 끼어있던 종목을 피한 덕분에 손실이 크지 않고 과거의 인기주들은 모든 투자자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될 것이므로 합리적인 종목이 조금 더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 시장 전반이 하락할 때는 개별 종목단에서 아무리 저평가되었다거나 고성장이 예상되더라도 덩달아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분 없이 모두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워렌 버핏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변동성이 극심한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큰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워렌 버핏 선생님은 1974년 포브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홍등가에 갔다가 과도하게 정력을 낭비한 사내 녀석의 꼬락선이라면서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런 대하락이 발생하면 펼쳐놓았던 종목 숫자를 최대 3개 수준으로 압축합니다. 당연히 하락에서도 견딜 종목이며 다가올 회복장에서 다른 종목보다 빨리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종목으로 압축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트렌드에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편승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시장의 무리를 뒤따라 가는 것보다는 무리가 다시 우리 옆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더 낫다. 사실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이런 심리가 주식시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야기된 과도한 대응으로 인해 훌륭한 주식마저 형편없는 수준까지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이다. 대기업보다는 작은 기업의 경영자들이 일반적으로 변화에 더 잘 대처한다. 작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적극적으로 변화에 맞서는 반면 대기업에서는 여러 단계의 경영진이 있고 그만큼 대응이 느리다. 실제 선생님께서는 대기업의 반열에 오른 기업을 대할 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고 하시며 어떤 기업이든 지금의 자리까지 오는데 20년가량의 세월을 보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경고등이 들어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기업이 전망 좋은 틈새 시장을 발견했다면 이미 관련 소식이 알려져 주가에 반영됐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점이
바로 소형주의 매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관련 소식이 알려졌을 확률이 높으며 정보라는 측면에서 남들보다 앞서가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작은 기업은 애널리스트의 무차별적인 분석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점이 큰 이점이다. 탁월한 경영진을 보유한 작은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인수합병, 자사주 매입, 시장의 재평가 중 어느 하나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이미 대형 우량주로 손꼽히는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것은 오로지 기업의 성장 덕분이다.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훌륭한 경영진과 우수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작지만 강한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언젠가 내재 가치를 반영한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 랄프 웬저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에이콘 펀드의 경우에도 단 한 분기 만에 23%나 주가가 하락한 적이 있다고 하시며 소형주에 투자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 정도 변동성은 견딜 배짱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2년에서 3년 동안에도 주가가 바닥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한번 패닉을 경험한 주식시장에 다시 찾아와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왠지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대형 우량주에 투자함으로 소형주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제시한 점이 흥미로운데요. 필립 피셔 선생님도 어떤 주식을 보유할 때 최소한의 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투자 구루의 서적이나 발언을 접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주식의 보유 기간을 최소 3년으로 잡는다는 점입니다. 선생님은 인내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신생기업이나 아주 작은 규모의 기술주, 벤처 캐피털에 가까운 종목에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고 작더라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있는 기업과 격려진이 최소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검증된 기업에 투자하려 한다고 팁을 알려주십니다. 선생님은 우수한 재무구조를 중시하는데 그러다 보니 새로 설립된 기업이나 적자에서 탈피해 흑자로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고 하셨고 작은 기업은 늘 운전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수한 재무구조야말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은 해당 업종에서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두 기업을 찾아내려 노력하시고 그래야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틈새 시장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경쟁업체보다 몇 배로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종종 발견하고는 하는데 이런 틈새 시장은 특정 지역에 특화된 유틸리티 기업처럼 지리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특허권이나 특별한 노하우에서 비롯된 기술적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라 하더라도 경쟁 업체들보다 좀 더 잘 팔 수 있는 마케팅 기술이 틈새 시장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선두업체를 따라가기만 하면서 업종 내에서 중하위권을 하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선두업체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더라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으며 소형주 투자에는 늘 실망스러운 일이 따라다닙니다. 소형주에 투자할 때는 그래서 분산 투자가 특히 중요하다. 혹시 모든 일이 잘 풀려갈 것 같은 대단한 소형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만약 이 소형주에 가진 돈을 전부 투자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낫다. 소형주에 투자하겠다면 적어도 10개 종목에는 나눠서 투자해야 한다. 열심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신중하게 고른 소형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잘 알려진 대형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보다 리스크가 더 작다. 선생님은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산 투자를 권해주시는데요. 그때 변하는 시장의 유행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잘 나가는 소형주를 고를 수도 있겠지만 누구든 조류를 거슬러 헤엄치기는 어렵고 사람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일부 종목이라도 꾸준히 수익률을 올려주면 시장의 변덕스러움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행에 대해서도 대비할 것을 조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합리적인 주가의 성장주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훌륭한 기업, 성장하는 기업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주식은 작지만 강한 기업들 가운데서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다. 향후 순이익 증가율이 연평균 30%나 되는 초고속 성장주를 산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이런 예측은 현실화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장부상의 자산 가치는 매우 크지만 기업 실적은 형편없는 그런 가치주도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간이 흐르면 최상위권 기업은 중간쯤으로 내려오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 성장주가 흔들리는 것이다. 시장에서 최고 인기주로 손꼽혔던 기업의 주가가 일주일 만에 15%나 떨어지게 되면 매수 생각이 간절해지지만 절대 경계해야 한다. 떨어지는 데는 대체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실적이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다. 한 분기의 부진한 실적은 다음 분기, 또 다음 분기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순이익 증가율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던 기업들 가운데 일부가 중간쯤으로 내려앉듯이 최하위권에 있던 기업들 가운데 일부가 중간쯤으로 뚫고 올라올 것이다. 통계학적으로는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일컫는 현상이다. 성장률 최상위권 기업들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했던 투자자는 만약 이들 기업의 순이익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를 밑돌게 되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다. 가치주의 경우에는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치주는 이미 바닥권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가치주 가운데 일부는 놀라운 실적 향상을 보여주면서 성장률 순위도 빠르게 올라간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보나 또 평균으로 회귀하는 자연의 법칙으로 보나 우세한 쪽은 가치주 쪽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당신의 돈은 절대 5배 혹은 10배, 20배로 불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2배로 오르면 일단 이익을 챙기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내다 판다. 하지만 기업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면 그 주식도 잘 나가도록 그냥 놓아두라. 사람들은 특히 무슨 일이 벌어질 개연성만 있다면 그 확률이 1000분의 1이든 100만 분의 1이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아주 특별한 사건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처럼 이길 확률이 극히 희박한 상황에서도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고는 한다. 또 주식을 사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큰 소형주에 투자하는 대신 일단 마음이 놓이는 블루칩을 매수한다. 이런 현상이 관찰되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자신있게 향한다. 왜냐하면 이런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률은 무시한 채 리스크를 과대평가하고 그래서 투자 수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조건 안전함만을 찾기 때문이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 어스워스 다모다란 교수님의 충고대로 단순히 대중들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데 랄프 웬저 교수님은 대중들이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겁에 질려 있을 때 대형주 쏠림 현상을 보일 때를 근거로 삼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부류의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지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는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 질의응답을 함으로 대중과 반대로 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정 업종이나 산업 분야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인해 해당 업종에 속한 전 종목의 주가가 급락할 때 대중들의 집단 행동이 발생한다는 팁을 알려주는데 투자에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늘 찾고자 하는 투자 대상은 사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무엇을 만들든 혹은 무엇을 하든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 따라서 내가 찾는 기업은 대개 한두 가지 사업에만 전념한다. 나는 또한 창조적 기업과 정신을 가진 경영진과 강력한 대차 대조표를 좋아하는데 작은 기업의 경우 전자는 대부분 갖고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나는 리스크가 큰 신생기업이나 이제 막 적자를 탈피하려는 상황에 있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내가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은 투자 대상 기업이 아직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주가가 매우 싼 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광범위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향후 몇 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 나갈 테마를 결정한 다음 그 테마에 적합한 종목들을 구별해낸다. 그래서 나의 주식 포트폴리오에는 비록 많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기껏해야 대여섯 가지 테마에 속해 있는 주식들이다. 루빈스타인 법칙에 따르자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투자를 고려할 필요조차 없는 두 가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향식 포트폴리오 운용 철학이 종목 선정에도 훨씬 유리하고 일을 하기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사로잡는 주식시장의 특별한 분야를 찾으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기업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생략한 채 곧장 매력적인 테마 종류별로 뛰어난 종목 몇 개를 투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100개가 넘는 종목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 대충 10개 안팎의 종목에 투자하면 충분하고 이보다 더 줄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장기적으로 2배 내지 3배의 투자 수익률을 안겨줄 종목을 고르면서 기업의 경제적 환경이 얼마나 양호한지 살펴보고 판단한다면 성공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주식시장에서 최대한 주에 깊게 살피고자 하는 분야와 업종은 아주 강력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트렌드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영역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적어도 4 내지 5년 이상 지속될 트렌드를 찾아내고자 한다. 따라서 나의 투자 목표는 애널리스트들의 내년도 실적 추정치라든가 이번 경기 순환 사이클보다 훨씬 더 멀리 잡는다. 또한 효율적 시장 가설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이 가설에서는 다음 분기나 내년도 실적은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다음 분기나 내년보다 훨씬 먼 장래를 내다보기 때문이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 향후 유망한 테마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썰물에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듯이 조류도 잘 살펴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 몇 년 전 저는 전기차 밸류체인에 주목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때 당시 전기차의 내연차 대비 침투율은 약 4%였는데 어느 산업이나 새로운 메커니즘의 점유율이 10%를 돌파하는 순간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캐즘 법칙을 감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큰 축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첨가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였고 그 결과 에코프로 BM과 LNF와 같은 양극재 기업을 찾아낼 수 있었고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흑연을 기초로 하는 음극재 기업과 현재의 실리콘 소재, 음극재까지 연구하였습니다. 게다가 첨가제를 만드는 첨보, 대주 전자재료라든지 철 분리 기술을 가진 대보 마그네틱 등 수많은 밸류체인 속 기업들을 공부하였는데요. 이처럼 유망한 테마를 일찍 선점하고 관련 공부를 하면 성숙기에 이르기 전 성장기에 해당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는 앞으로 수십 개월 떨어져 있는 실적 전망을 할 때 단지 과거의 추세선을 그냥 연장할 것이다. 소위 전망의 범주로 인한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전망의 범주로 인한 함정에 빠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잘 알 수 있는 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 다시 말해 모두들 그렇게 하듯이 바로 코앞의 전망에 치중하는 것이다. 어떤 기업의 주식을 적어도 몇 년간은 보유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번 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기업을 찾아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야만 하는 이유다. 나는 그 기업의 경영진이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이고 그 기업의 생산 라인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전망이 아주 밝다는 점을 나에게 확신시켜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한다.
한 분기의 실적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내 기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기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새로운 트렌드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업종이라면 굳이 선두주자만 고집할 필요까지는 없을 때도 있다. 가령 국제유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석유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트렌드 덕분에 과연 어느 기업의 순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날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골드러시 당시 정작 큰 돈을 번 사람은 금광 채굴업자들이 아니라 이들에게 청바지를 팔았던 청바지 제조업자들이었다. 개별적으로 벌어지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단련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지 물음을 던져봐야 한다. 새로운 트렌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한 주식도 시장 전반의 흐름에 따라 한동안 강세를 보이거나 약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테마를 정확히 맞추었다면 곧 그 주식은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려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시장 전체의 오르내림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신기술 기업에 바로 투자하는 것보다 신기술로부터 혜택을 얻는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다운스트림 투자가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는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 충분히 검증됐다. 혁신적인 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얻는 다운스트림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적인 개념이다. 장기적인 트렌드와 테마를 찾아냈다면 그건 당신의 지식이 대단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 테마에 생명을 불어넣어줄 최고의 기업을 발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해해야 한다. 즉,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알아야 하고 재무구조와 경영진은 어떤지, 또 업종 내 순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 기업의 주가가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전망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런 작업은 힘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따분하기도 하다. 결코 멋지고 화려한 작업이 아니다. 근사하게 보이고 싶다면 차라리 도박을 하러 가는 게 낫다. 그런 점에서 한창 각광받는 인기 업종에서 시장 지위가 3등쯤 되는 기업보다는 비록 한계 업종이라 해도 최고의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체가 더 빛나는 보물이 될 수 있다. 인기 높은 업종이지만 그저 그런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보다는 한물간 업종이지만 훌륭한 경영진이 이끄는 기업이 100배는 더 낫다. 물론 인기 높은 업종이면서도 천재적인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흥분하는 업종일 경우 이런 기업을 찾아내도 대개는 경쟁업체 역시 천재적인 경영자가 이끌고 있다. 앞서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두 회사 모두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 랄프 웬저 선생님은 극단적으로 한계 업종일지라도 최고의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이 인기 업종에서 그저 그런 기업보다 낫다고 설명하셨는데요. 피터 린치 선생님이 장내 업체나 쓰레기 재활용 업체 투자를 한 경험을 설명해 주시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인식이 있는 분야에 기회가 있다고 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필립 피셔 선생님도 꿀단지가 있는 게 드러나면 막강한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서 파티가 끝난다고 하신 것처럼 오히려 대부분 기업들이 꺼려하는 곳에 골목대장처럼 군림하는 기업이 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은 차이를 제거하고 일반화하고 요약하는 것이다. 모든 기억이 넘쳐나는 푸네스의 세계에는 오로지 상세한 것들, 언제든지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만 있을 뿐이다. 푸네스는 결국 너무 자세한 것들까지 과도할 정도로 기억에 담아둠으로써 오히려 통찰력이 부족했다. 나는 어떤 주식을 보유해야만 하는 이유를 아주 간략하고 분명한 문장으로 표현하고자 애쓴다. 호텔과 카지노 사업의 확장에 따라 이 기업의 순이익은 2년 안에 2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매도 결정을 내릴 때도 도움이 된다. 내가 쓴 문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그 주식은 팔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할지 가격대를 미리 정해두려고 노력한다. 가령 10달러 아래로 떨어지거나 4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도한다는 식이다. 긴장을 해야 할 순간은 주가가 이 가격대를 벗어났을 때, 즉 갑자기 우리 주가 예측과 시장의 주가 예측 간에 급격한 괴리가 발생했을 때다. 그러나 이런 신호가 왔다고 해서 즉각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신호는 단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줄 뿐이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주의해서 확인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분석 대상 기업들 전부에 대해 우리 회사 애널리스트들의 순이익 추정치와 장래의 적정한 주가 수익 비율을 토대로 앞으로 2년 후의 주가를 예측한다. 우리는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메일을 보낸다. 우리는 큰 차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축적된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은 투자의 세계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신중하고 세심한 분석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 장기적으로 본 주식 투자라는 저서에서 주식의 가치를 재는 척도는 그것이 아무리 견고한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든 혹은 한 세기 이상에 걸쳐 잘 통해왔든 관계없이 결국은 작동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터 린치는 경제를 분석하는데 1년에 15분만 사용하며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려면 우선 경제 전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주식시장은 경제 전반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는 훌륭한 선행지표지만, 반대로 경제 전반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는 훌륭한 선행지표는 아니다. 주식시장 전체가 고평가됐는지 여부보다는 어느 종목이 고평가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쉽다. 나의 투자 처학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한 종목 한 종목씩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 더 매력적이라면 우리는 그 종목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다. 만약 다른 종목에 비해 덜 매력적이라면 우리는 그 종목을 팔고 그 돈을 다른 종목에 투자할 것이다. 새로운 투자 대상 후보가 나타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런 작업은 고단한 일이고 앞서도 지적했듯이 멋지거나 화려한 일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해볼 만한 직업이다. 정말로 당신의 눈길을 끌어당기는 종목을 찾을 수 없다면 그냥 현금을 보유하라. 억지로 어둡고 깊은 곳까지 뒤지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다. 나는 시장의 타이밍을 잴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주가가 쌀 때 매수해야 한다는 말을 믿을 뿐이다. 나의 투자 철학은 자산운용 업계에 몸을 담은 초창기 시절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쌓아가면서 보다 강화되고 더욱 정제됐을 뿐이다. 독립적인 사고와 건전한 회의주의를 유지하라. 그래야만 무리의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너무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두고두고 빛을 발할 테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첨단 기술의 혜택을 입을 다운 스트림 기업에 투자하라.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투자하라. 금방 팔 주식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소유하고 싶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라. 여기까지 랄프 웬저 선생님의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서적을 해석하였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알려주시면 이해는 제가 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